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역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볼 텐데요. 2019년 2회차 건축기사, 건축계획에 대한 문제 풀어보면서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난이도 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2019년 2회차 문제의 경우에는요. 난이도 하가 대략 11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중이 대략 5문제, 그리고 상에 대한 부분이 대략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하 난이도와 중 난이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쉬운 상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맞히신다면 충분히 역시 15개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반드시 15개 이상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택의 부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엌하게 되면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부엌의 위치는 서양을 어떻게 하자? 피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업 동선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작업 삼각형. 그래서 작업 삼각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를 연결하는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냉장고, 개수대, 그 다음 가열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 삼각형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작업 동선이 짧아지니까 가사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랬고, 이상적인 길이는 3.6에서 6.6m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부엌에서 작업대의 배치에 따른 평면형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렬형, 직선형이라고 하는 부분, 기역자형, 디귿자형, 병렬형에 대한 특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엌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번, 일사가 긴 서쪽은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우므로 피하도록 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작업 삼각형은 냉장고, 개수대, 그리고 배선대를 잇는 삼각형이다. 아니죠. 배선대라고 하는 부분은 음식이 다 되고 음식을 진열해 놓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배선대라고 하고, 이 부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가열대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작업 삼각형의 길이 3.6에서 6.6m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엌의 가구 배치 유형 중 기역자형 또는 니은자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부엌과 식당을 겸할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된다. 그리고 부엌 가구의 배치 유형 중 일렬형 또는 직선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면적이 좁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소규모 부엌에 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간단히만 정리를 하면, 자, 다음과 같이 부엌의 작업대의 배치에 따른 평면형을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이 작업대를 직선적으로 일렬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일렬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러면 기역자 또는 니은자형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디귿자형 또는 U자형이라고도 하죠. 이런 형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로 마주보게끔 하는 병렬형이 있더라. 그래서 간단한 특징을 보면 일렬형의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소규모 주택에 알맞는다 그랬는데, 얘가 점점 면적이 커지고 작업대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뭐가 길어집니까? 그죠? 동선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주로 일렬형은 소규모 주택에 적합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기역자 니은자형의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이 모서리의 이용도가 낮다라고 했어요. 모서리 이용도가 낮다. 그래서 이 모서리에 가열대를 배치하기도 애매하고요. 그 다음 개수대를 배치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부엌과 식사실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식탁을 놓으면 좀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보기가 3번 보기입니다. 부엌과 식당을 겸할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된다.
그 다음 디귿자형은 수납 공간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작업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 계획에서 계획이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각각 다음과 같은 작업대의 배치 유형이 있는데 외부로 통과하는 출입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일자형은 다음과 같이 식당에서 부엌으로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외부로 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할 수 있고, 역시 다음과 같은 기역자형의 경우에는 들어와서 나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면 되고요. 하지만 디귿자형은 들어왔는데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내기가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병렬형은 들어와서 쉽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입구 계획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디귿자형만 외부 출입구 계획에서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병렬형은 작업을 하는 도중에 몸을 앞뒤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보기는 서양은 피하라. 그리고 3번과 4번은 부엌의 가구, 작업대의 배치 유형에 따른 기역자형과 일렬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렬형과 기역자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대한 부분, 이 문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떠한 문제인지. 자, 상점의 점외 구성, 상점의 외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해서 요구되는 무슨 법칙? 아이드마 법칙.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서 아이드마 법칙의 각각의 이 영어 알파벳은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구성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드마 법칙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 드, 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attention, 주의를 끌어야 된다. 그 다음 I라고 하는 건 interest, 흥미를 줘야 된다. D, desire, 상점에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 그 다음 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죠? 메모리죠. 기억에 남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A는 액션,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인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가장 답이 아닌 게 뭐예요? 그죠? 4번. 어트랙션이 이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출제자가 똑같은 A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신경을 썼는데 A에 대한 단어, 어텐션과 액션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는 요 D자를 가지고 장난친 경우가 있어요. 디자인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정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점의 판매 형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출제가 거의 안 되다가 지금 현재 처음으로 출제가 된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의 판매 형식. 종류가 어떤 게 있더라? 그죠? 대면 판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그죠? 측면 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은 뭐냐? 대면 판매는 손님과 그리고 점원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대면 판매라고 하는 구고요. 측면 판매는 얼굴을 마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론 시간에 대면 판매는 뭐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약국 생각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 측면 판매는 의류 가게, 옷 가게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면형을 그려보면, 자, 다음과 같이 상점의 평면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대면 판매, 약국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다음과 같은 카운터를 기준으로 해서 약사 또는 점원이 한 공간에 위치를 정해서 다음과 같이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측면 판매는
자, 한쪽에 다음과 같이 점원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뭐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뭘로? 그죠? 진열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런 형태를 측면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의 특징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면 판매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들 약국 가면 다음과 같은 약사님이 이렇게 있고요. 고객은 한 명 한 명씩 물건을 구입하거나 약을 구입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면 판매의 특징 첫 번째, 대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열 면적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부분 기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원이 위치를 정하기 쉽다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고객이 한 명 한 명씩 와서 물건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상품에 대한 포장과 설명이 어떻다? 쉬워진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 구매 의욕은 직접 물건을 만져보고 착용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 욕구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측면 판매는 대기 공간이 필요 없죠. 그러므로 진열 면적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점원의 위치를 정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객은 와서 어떤 물건이 좋은지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하는 고객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내버려도 이렇게 하는 고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님의 특성에 맞게끔 점원이 위치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상품에 대한 포장 설명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하지만 물건을 직접 만져보기 때문에 바지를 사러 왔는데 윗도리 그리고 또는 외투까지 사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직접 물건을 만져보기 때문에 친근감이 생기고 구매 의욕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판매 형식에 대한 부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판매 형식은 직원의 이동성이 많다. 그래서 정위치를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대면 판매 형식은 측면 판매 형식에 비해 진열 면적이 어때요? 작아지죠. 왜 그래요? 대기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다. 자, 다시 정리하면 대면 판매 방식은 측면 판매 방식에 비해서 진열 면적이 작아진다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측면 판매 방식은 고객이 직접 진열된 상품을 접촉할 수 있는 관계로 선택도 용이하지만 구매 의욕도 올라간다라는 거. 그 다음 대면 판매 방식은 쇼케이스,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진열장 장 중심으로 판매원이 고정된 장소에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 해서 점원의 위치를 정하기가 쉽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점의 판매 형식도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소의 평면상의 분류 중에 코어에 의한 분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다음 중 구조 코어로서 가장 바람직한 코어 형식. 구조 코어로서 가장 바람직하다. 바닥 면적이 크다. 큰 고층, 초고층 사무소. 그러면 여러분들 뭐 찾으시면 돼요? 그죠? 중심 코어형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금 간단히 언급만 해드리면 사무소의 분류는 실단위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 복도에 의한 분류가 있고 코어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실단위에 의한 분류는 개실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 개방식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개방식 시스템의 종류 중에 계급, 서열적인 책상 배치에 대한 반성으로 업무의 능률만을 고려한 자유로운 책상 배치. 그래서 개방식의 종류, 오피스, 랜드스케이핑 요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복도에 의한 부분은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단일 지역 배치,
이중 지역 배치, 삼중 지역 배치가 있더라. 그리고 코어에 대한 부분이 지금 5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편심 코어형, 그 다음 독립 코어형, 그 다음에 무슨 코어형? 양단 코어형, 중심 코어형이 있더라.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간단한 그림. 자, 사무소가 이렇게 있어요. 편심 코어형과 독립 코어형. 편심 코어형은 코어가 다음과 같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형태고, 그리고 편심 코어형은 사무실 계획을 하는데 코어가 간섭을 주기 때문에 이를 개선한 형태가 독립 코어형이죠. 그래서 코어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사무실 계획을 하기 위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다? 피난 거리의 제약으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 소규모. 왜? 피난 거리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고려되는 피난 거리는 최소의 피난 거리라고 했어요. 최대의 피난 거리를 가지고 평면을 구성하는데 대규모로 가면 피난 거리에 제약이 생긴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 소규모 사무실에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독립 코어형은 다음과 같은 코어와 사무실 간의 설비를 연결하는데 과부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단 코어라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넓은 평면에 코어를 이렇게 설치하니까 피난거리에 제약이 생겨요. 그래서 보조 코어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아요? 방제 계획. 쌍 좋다. 다시 말하면 재난을 방지하는데 좋다. 이 방향의 피난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 방향 뭐요? 피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심 코어형은 다음과 같은 사무소 평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가운데 코어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구조 코어라고 한다. 그리고 분할 임대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분할 임대 좋고요.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요. 안 좋은 건 이 건축물 자체가 다음과 같은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획일적이죠. 그래서 획일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구조 코어로서 가장 바람직하고 추가적으로 여기 바닥 면적이 큰 경우도 적어줘야 되겠죠. 대규모 구조적으로 안전하니까 바닥 면적이 큰 경우에 적합한 형식 중심 코어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서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죠? 이 문제처럼 출납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서고 면적을 산정하는 문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고, 바닥 면적 1m의 제곱당 평균 몇 권의 책? 그죠? 200권의 책을 보관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출납 시스템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자유개가식이 있고, 폐가식이 있고, 안전개가식이 있고, 반개가식이 있더라. 그래서 자유개가식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서고와 열람실이 한 공간에 배치가 된 형태로 책을 고를 때는 직접 진열장, 책장, 서가의 면에서 자유롭게 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람할 때는 기록을 남깁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다 보면 제자리에 꼽아 놓는데 제자리에 안 꼽아 놓으면 혼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 마모나 망실이 많아진다. 그래서 책이 쉽게 상하고 분실의 염려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소규모 아동 도서관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 다음 폐가식의 경우에는 서고와 열람실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유개가식과 좀 다른 거고요. 책을 우리가 열람하기 위해서는 목록을 보고 목록을 제출을 해서 관원에게 제출하면 관원이 서고에 들어가서 책을 꺼내다 줍니다. 그러므로 목록을 보기 때문에 희망 도서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관원의 작업량은 어떻다? 작업량은 다른 출납 시스템에 비해서 작업량이 많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열람할 때 감시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개가식과 반개가식은 공통사항이 있는데 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책을 직접 서고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열람을 하는데 안전개가식과 반개가식의 특징은 특히 반개가식은 책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서 책의 표지 또는 체제, 목차만 보고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열람을 한다. 그래서 주로 반개가식은 어떤 경우 신간, 서적, 안내에 적용되는 방식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자유개가식은 소규모라 그랬고 폐가식은 제가 정리를 안 해드렸네요. 대규모 그리고 희귀본, 소장의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을 취급하는 도서관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 폐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고와 열람실이 분리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도서의 유지관리가 좋아 책의 망실이 적다. 그래서 목록에 의해서 책을 대출받고 관원이 서고로 들어가서 책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대출 절차가 간단하여 관원의 작업량이 적다. 관원의 작업량이 가장 많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규모가 큰 도서관, 독립된 서고의 경우 많이 채용이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시금 도서관에 대한 부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총론에서 배웠던 건축 척도 조정, 모듈러 코디네이션에 대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먼저 건축 척도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건축 척도 조정은 이 건축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의 크기를 치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즉 다시 말하면 모듈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구성 재료의 치수를 조정한다. 즉 다시 말하면 규격화하자. 자 그러면 이러한 건축 척도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해지면 좋아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죠? 공업화 건축이 가능해진다. 공업화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장에서는 제품을 뭐만 하면 돼요? 생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제품을 뭐만 하면 돼? 조립을 하면 돼요. 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맞춰서 설계를 할 거고 그러면 그 설계가 이루어지면 현장에서는 제품을 가공하고 생산할 게 아니라 조립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 그래서 장점을 살펴보면 다양한 구성 재료, 치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규격화된 구성 재료를 만든다.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짧아질 거고 제품의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게 될 거고 질은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설계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작업은 단순해진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점은 어떤 부분이에요? 재료가 동일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제품은 만들어지는 건축물들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어. 즉 개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금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옳지 않은 것. 설계 작업이 단순해지고 간편해진다. 그 다음 현장 작업이 단순해지고 공기가 단축된다. 건축물의 형태의 다양성 및 창조성 확보가 용이하다. 이거는 건축 척도 조정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고 창조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성재 상호 조합에 의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자 보겠습니다. 자, 호텔입니다. 자, 여러분들 호텔에서는 어떤 부분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호텔의 크기는 객실의 크기, 객실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해서 외형과 면적이 객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호텔에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호텔의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류. 그리고 뭐 각 구성별, 뭐 소요실에 대한 부분도 가끔 언급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동선 계획에 대한 부분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호텔의 종류 어떤 부분이 있었죠? 그죠? 시티 호텔이 있었고, 그 다음 리조트 호텔이 있었죠. 시티 호텔은 도심지에 있는 호텔을 생각하시면 되고, 리조트 호텔은 도심지가 아닌 호텔, 도심지가 아닌 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휴양을 목적으로 가는 호텔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티 호텔의 용도로는 뭐 숙박도 있지만 각종 연회나 그리고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호텔을 말하고, 이 비즈니스를 주체로 하는 호텔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가 무슨 호텔이 있어요? 커머셜 호텔이 있고, 레지던셜 호텔이 있고, 그 다음 아파트먼트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호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터미널 호텔 또한 시티 호텔의 종류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 리조트 호텔의 종류는 휴양을 목적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러면 산장 호텔 되는 거고, 해변으로 간다. 그러면 해변 호텔. 스키 타러 간다. 스키 호텔. 스포츠를 즐기려고 간다. 스포츠 호텔. 뭐 클럽 하우스. 온천으로 간다? 그럼 뭐가 돼요? 온천 호텔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 커머셜 호텔은 가장 도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의 성격이 가장 강한데 가장 도심에 있기 때문에 지가가 비싸요. 그래서 얘는 최단기 체제이면서 가장 도심에 있기 때문에 숙박부의 면적을 최대로 확보하는 호텔을 커머셜 호텔이라고 한다. 해서 숙박부 면적비가 가장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레지던셜 호텔은 도심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데 고급 호텔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파트먼트 호텔은 장기간 숙박 체제를 위한 호텔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성을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음식을 사 먹기 곤란하죠. 그래서 음식을 직접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방 설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터미널 호텔이라고 하는 건 교통기관과 숙박시설이 연계되어 있는 이런 호텔을 말하는데, 교통기관의 발착 지점에 위치를 하죠. 터미널 호텔의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항만 호텔, 공항 호텔, 철도 호텔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종류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면적에 대한 숙박 면적비가 가장 큰 거, 가장 도심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단 몇 번 체크하면 돼요? 그죠? 커머셜 호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커머셜 호텔. 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호텔에서는 종류가 중요하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사무소의 평면상의 분류 중에 실 단위에 의한 분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사무소는 사무원 수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이 되고, 사무소는 보통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임대 수익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평면상의 분류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 단위에 의한 분류가 있고, 복도에 의한 분류가 있고, 코어의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12번 문제는 실 단위에 의한 분류인데 개실형과 개방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은 사무소 평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들이 어떻게 구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제일 먼저 개실형은 건축주가 넓은 평면을 그대로 임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구획을 해서 임대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자, 그러면 구획은 누가 된 거예요? 개실형이 된 거고. 개방형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므로 초기 공사 비용은 개실형의 경우가 칸막이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싸고, 개방식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프라이버시.
또는 소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계실령은 각 부분을 칸막이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유리하고 개방식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 불리합니다. 자, 정리가 되실 거고. 그 다음 평면 계획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계실령은 복도를 기준으로 각 실이 배치가 된 형태고 출입을 할 때는 복도에서 각 실들을 이렇게 출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평면 계획상 다음과 같이 복도에서 측면의 거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에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길이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떼어냄으로 인해서 길이의 변화는 줄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실령은 깊이의 변화는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길이의 변화는 줄 수가 있다. 개방식은 깊이의 변화와 길이의 변화를 모두 줄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넓은 평면으로 임대를 하면 임차인이 중역, 간부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소규모의 실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실령에 비해서 깊이의 변화나 길이의 변화를 좀 더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조명과 관련된, 마지막이 아니죠. 조명은 나중에 하고. 임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임대가 잘 될까요? 그죠? 면적이 작은 부분에서가 임대가 유리할 거고 얘는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불리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실령의 경우는 각각의 실이 면적이 작으니까 자연 채광에 의존을 해서 실을 밝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개방식의 경우에는 실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자연 채광에다가 인공 조명까지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방식의 종류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피스, 랜드, 스케이핑이 있다 그랬어. 기존의 계급, 서열적인 기하학적인 책상 배치에서 벗어나서 업무의 능률만을 고려한 자유로운 책상 배치를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방식의 종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단위 계획 옳지 않은 것은 개시 시스템은 독립성과 쾌적감의 이점이 있고요. 개방식은 전면적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개시 시스템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각 부분을 요목조목 못 써요. 하지만 개방식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 계획을 할 때 각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개방식 배치는 개시 시스템보다 공사비가 저렴하다. 맞는 내용이 되고요. 칸막이가 없잖아요.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개시 시스템의 실단위 계획이다. 틀렸죠? 뭐라고 바꿔야 돼? 개방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사무소의 실단위에 의한 분류 또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평면 형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또 아파트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의 평면상 분류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면상 분류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형태상 분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면상 분류는 계단실형, 편복도요. 편복, 그 다음 중복. 무슨 형? 집중형이 있습니다. 단면상의 분류에는 뭐가 있어요? 인면상의 분류라고도 하는데 플랫형이라고 하는 단층형, 메조넷형이라고 하는 복층형, 형태상의 경우에는 판상형, 그 다음 타워형이라고 하는 탑상형이 있죠. 자, 근데 평면 형식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계단실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홀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편복,
편복, 그 다음 중복, 집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간단한 그림 다음과 같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계단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홀에서 각 주호로 들어가는 형태를 말하고요. 편복도형은 아파트 이렇게 배치가 되면 자 한쪽에 복도를 이렇게 두고요. 각 실이 배치가 된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코어는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 중복도형의 경우에는 복도가 중앙에 배치가 되고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된다. 그리고 집중형은 설비, 코어적인 부분들이 중앙에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코어를 중심으로 각 세대, 각 주호가 배치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환경적인 측면, 프라이버시 측면, 친교, 건물의 이용도, 대지의 이용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각 주호의 환경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계단실형과 편복도형이죠. 각 실의 향을 동일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유리하고 얘가 유리하고 얘는 불리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 뭐 소음과 관련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단실형은 복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과 교류의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서는 유리하고 그 다음 편복도형, 중복도형, 집중형의 경우에는 이 주변 이웃들과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친교는 프라이버시의 반대예요. 이웃 간의 교류 정도니까 불리하고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의 이용도는 공용부 면적이 큰지 작은지 그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단실형의 경우에는 복도가 없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커져요. 그래서 건물의 이용도가 가장 높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뭐 상대적으로 집중형으로 갈수록 건물의 이용도는 어떻게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고 대지의 이용률의 경우에는 좁은 대지에 가장 많은 주호를 집결시킬 수 있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대지 이용률은 집중형으로 갈수록 좀 더 커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건물의 이용률은 집중형에서부터 계단실형으로 갈수록 이용률이 올라간다. 즉 다시 말하면 공용 면적이 적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중복도형은 부지의 이용률, 대지의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적은 게 아니라 크죠. 그래서 부지의 이용률이 적은 건 계단실형 또는 홀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홀형 계단실형은 독립성이 우수하다. 집중형은 복도 부분이 자연환기 채광이 극히 나쁘다. 그래서 집중형은 각 세대의 환경이 불리하다. 그래서 기계적인 환경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편복도형은 복도를 외기에 터놓으면 통풍 채광이 중복도형보다 양호하다. 당연하죠. 환경이 얘가 더 우수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린 이 부분에 대한 특징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의 평면 형식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문제. 극장 건축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극장에서는 극장의 평면 형식상 분류, 오픈 스테이지형, 에리나형, 프로시니엄형, 가변형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객석의 길이, 가시거리 한계 15m, 1차호용 22m, 2차호용 35m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용어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 보면 무대 제일 뒤에 설치되는 무대 배경용 벽을 뭐라고 한다? 그죠? 사이클로라마. 제가 가수 싸이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플라이 로프트라고 하는 건 무대의 상부 공간을 의미한다 그랬고 플라이 갤러리라고 하는 건 무대의 6에서 9m 높이의 좁은 통로를 플라이 갤러리라고 했고 그 다음 그리드 아이언은 무대 제일 상단부에 설치한 격자 철판이라고 그랬고 각종 기구들을 메어단다 그랬죠.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뭐 와이어 이런 부분을 메어다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린룸, 엔티룸, 출연자 대기실이다. 출연 직전은 엔티룸이다.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건축입니다. 자,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학교의 규모는 학생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배치 형식에 따른 특징 기억하시라 그랬고, 그리고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뭐다? 운영 방식이다. 그래서 이 운영 방식에는 종합교실형, 교과교실형, U+V형, 달톤형, 그 다음 플래툰형 등이 있었다. 각각의 특징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배치 형식에 따른 분류는 어떤 형태가 있어요? 폐쇄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분산병렬형.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학교 교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폐쇄형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다? 자, 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고 운동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중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여유 부지를 중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운동장을 감싸는 형태, 이런 부분을 폐쇄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 분산병렬형은 역시 운동장을 기준으로 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부지를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환경이 균등하게끔 다음과 같이 중축해 나가는 손가락 모양이다. 그래서 핑거 플랜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히 비교하면 각 교실의 환경적인 측면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균등한 환경 계획을 할 수 있어요? 분산병렬형이 각 교실의 환경을 균등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얘는 불균등하다. 얘는 균등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소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폐쇄형의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각 교실로 다 들어가요. 하지만 분산병렬형은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운동장과 접해 있는 건축물에만 전달이 되고 그 뒷부분에는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운동장과 접해 있는 교사동, 학교 건축물에서는 뭐 행정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폐쇄형은 소음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고 얘는 유리하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자, 피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폐쇄형의 경우에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운동장으로 피난을 한다. 피난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분산병렬형의 경우에는 각 건물들이 다음과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산된다. 그래서 피난에 대해서도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산병렬형이 좀 더 좋은 학교 배치 형식이 됩니다. 다만 대지의 이용률 측면에서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쇄형이 좁은 대지에 우리가 환경을 균등하지 않게끔 그냥 확장을 하는 형태니까 얘가 좀 더 올라가는 거고, 얘는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폐쇄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간,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형성이 될 수는 있는데 분산병렬형의 경우에는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확장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여유 부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평면 활용도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불필요한 공간,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폐쇄형은 기존 건물로부터 확장해 가는 경우 기존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이나 설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 하지만 분산병렬형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분산병렬형, 핑거 플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종의 핑거 플랜이다. 구조계획이 간단하고 시공이 용이하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서부터 중축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별도로. 부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부지의 크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중축을 고려해서 여유 부지를 확보한다 그랬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1조 통풍 교실의 환경이 균등하게 계획할 수
계획할 수 있다 해서 학교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운영 방식 또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역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병원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병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문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술부 어디에 속합니까? 중앙진료부. 중앙진료부는 다른 말로 부속진료부라고 하고요. 수술부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부는 이 수술을 하는데 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해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타 부분에 통과교통이 없는 장소, 그래서 건물의 끝부분, 입단부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통과교통이 없는 주로 뭐 2층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수술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다? 그죠? 어떤 부분? 녹색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는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파크가 방지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타일은 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도체성 타일로 마감을 한다. 그리고 공기조화 설비에서는 한 번 사용한 공기는 재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실의 바닥은 전기 도체성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 간호사 대기실, 우리 병동에 설치되어 있는 간호사 대기실은 각 간호단위 또는 층별, 동별로 중심에 설치를 해서 동선의 길이를 줄여야 되는데 적절한 간호 병상은 30에서 40베드고 이상적인 베드수는 25베드다. 그리고 간호사 대기소에서 병실까지의 동선거리는 24m 이내로 계획을 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보기. 평면계획 시 모듈을 적용하여 각 병실을 모두 동일한 크기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병실의 크기가 다인실, 2인실, 1인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그래요? 그죠? 환자의 뭐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환자의 수와 또는 병실의 크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 중이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1번, 2번, 3번 보기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 보기가 답이라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 하우스죠. 연립주택의 종류 중에 테라스 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연립주택의 종류 다시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테라스 하우스. 무슨 하우스? 타운 하우스. 그 다음 중정형 하우스. 로우 하우스. 그래서 주로 출제는 다음과 같이 테라스 하우스와 타운 하우스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는 건 남의 집 옥상을 우리 집 정원, 뜰로 사용한다라는 부분에서 테라스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는데 테라스 하우스의 종류에는 자연형과 인공형이 있더라. 그래서 특히 자연형의 경우에는 자연지형을 이용하다 보니까 테라스 하우스가 형성이 되는 건데, 자, 다음과 같이 이런 경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라고 한다면 경사지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연립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의 집 옥상을 우리 집 정원으로 쓸 수 있다. 남의 집 옥상을 우리 집 정원으로 쓸 수 있다. 이게 자연형 테라스 하우스가 되는 거고, 인공형의 경우에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층을 좀 넓게 계획을 하고요. 상층으로 가면서 좁게 처리를 한다면 남의 집 옥상을 우리 집 정원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특히 자연형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 지금 11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
경사지에 설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사도에 따라서 이 밀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경사가 심한 경우와 경사가 완만한 경우를 봅시다.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테라스하우스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완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테라스하우스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사가 심한 경우와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 단위 면적당 집결시킬 수 있는 주호수는 누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경사가 심할수록 일정 면적당 많은 주호를 집결시킬 수 있잖아요. 완만하면 몇 채 못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좀 비슷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하면 얘는 한 2가구 정도, 얘는 3가구 정도 밀도가 커지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자연형 테라스하우스의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한쪽 측면만 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 채광에 대해서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의 깊이를 깊게 하면 자연 채광의 의존도 또한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실의 깊이를 7.5m 이상으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이하로 계획을 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타운하우스, 중정형 하우스, 로우하우스가 있는데 이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은 이러한 대지에 각각의 주택들을 이렇게 벽체를 공유해서 이렇게 짓는 형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각 부분에 전용의 정원을 이렇게 갖고요. 그리고 공동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타운하우스. 그래서 주로 중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1층은 거실, 2층은 침실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 중정형 하우스라고 하는 건 좀 면적이 좁은 부지에서 다음과 같이 각 건물들을 중정, 가운데 정원을 기준으로 둘러싸는 이런 형태를 중정형 하우스. 그리고 타운하우스와 로우하우스는 비슷한 부분인데 로우하우스는 다음과 같은 주택이 다음과 같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공동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이점을 살린 가장 좋은 연립주택의 단독주택의 이점을 살린 연립주택의 종류가 되는 거고요. 로우하우스는 도심지에 적용되는 연립주택의 종류가 된다는 거 간단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라스하우스 옳지 않은 것은 경사가 심할수록 밀도가 높아진다. 맞고요. 일정한 면적에 많은 주호를 집결시킬 수 있으면 밀도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각 세대의 깊이는 7.5m 이상으로 계획한다? 아닙니다. 이하로 계획을 해야 돼요. 실의 깊이를 깊게 할 수 없어. 창이 한쪽에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거고. 평지보다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적인 인공적인 테라스 하우스는 위층으로 갈수록 건물의 내부 면적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될 거고요. 자,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 단지 내의 쿨대삭에 대한 부분입니다. 쿨대삭, 여러분들 어떤 도로죠? 그죠? 차량의 동선을 한정시키는 막힌 도로를 쿨대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집산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막힌 도로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부분을 쿨대삭이라고 한다. 그래서 차량은 불필요한 차량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요. 다음과 같은 주거구 내에 용무가 있는 차량은 들어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돌아 나오는 형태의 도로 형식을 막힌 도로, 쿨대삭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드번 시스템에 적용됐던 도로의 형태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통과 교통이 방지된다. 막힌 도로니까 통과할 수는 없겠죠. 우회 도로가 없기 때문에 방제 방법상으로는 불리하다. 차량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얘가 돌아서 나올 수 없잖아요. 갔던 길을 다시금 돌아서 나와야 되니까 방제 방법상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한 도로가 있죠. 그 도로가 뭐예요? 루프형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죠. 이게 루프형이에요. 그 다음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안정성이 확보가 용이하다. 그래서 통과 교통이 없고요. 차량의 동선을 막힌 도로 체계로 한정시키다 보니까 안정성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 4번
대규모 주택단지에 주로 사용이 되며 도로의 최대 길이는 1km 이하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길이가 1km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효과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내용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답이 4번일 것이다 라는 건 알 수가 있을 텐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대략 120에서 300m 이내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쿨대삭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고 쿨대삭에 대한 부분을 개선한 부분 이 부분을 루프형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미술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순회 형식, 순로 형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술관 하게 되면 관람 형식, 순로 형식과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전시 방법, 그 다음 자연채광 유입 요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 두 가지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최근에는 자연채광에 대한 부분은 그리 많이 출제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로 형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연속 순로, 갤러리 및 코리도, 중앙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전시 방법 여러분들 많이 정리했잖아요. 무슨 전시? 파노라마 전시, 연속된 주제, 디오라마 전시, 시간적 상황 고정, 아일랜드 전시, 섬이다, 중앙의 입체물 전시, 하모니카 전시, 동일 종류의 전시물을 반복 전시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그 다음 영상 전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순로 형식에 따른 거, 연속순로. 연속된 전시실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면서 관람하는 형식이다.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 갤러리, 전시실과 복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이 복도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복도에 의해서 각 전시실로 출입하는 형태다. 근데 별도로 이 전시실을 폐쇄를 해도 동선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서 연속순로 형식은 연속적으로 전시실을 통해야 되는데 얘는 전시실을 막아도 동선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점. 중앙홀 형식은 중앙에 홀을 두는 형식이죠. 자, 그러면 간단한 특징, 키워드. 항상 기억하라고 했었던 부분이 뭐였어요? 연속순로 형식. 일단은 다음과 같이 연속된 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 동선이 막히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규모보다는 소규모가 낫겠죠. 그래서 소규모. 그리고 주로 통행을 하면서 관람을 하니까 벽면 전시. 그리고 전시 공간의 효율이 더 높습니다. 뭐 공용 부분이 없잖아요.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은 필요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전시실을 폐쇄할 수 있다. 그리고 복도 자체도 전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전시? 벽면 전시. 그 다음 중앙홀 형식은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과 유사하게 홀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 전시실을 관람하는 형식을 말하는데 홀이 크게 계획이 되면 동선에 혼란은 없어요. 하지만 평면적으로 증축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왜? 홀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축을 하게 되면 홀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선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수직적으로 해결한 미술관이 있죠. 그게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누가 설계한 거예요? 그죠? 서양 건축의 4대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자, 그러면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복도의 일부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전시? 벽면 전시. 그래서 옳은 것은이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요. 1번. 전시실 중 하나의 실을 폐쇄하면 동선이 단절된다. 아니죠. 필요시 독립적으로 전시실을 폐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번 보기는 연속순로 형식이에요. 전시실을 연속적으로 통행하면서 관람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실을 막아버리면 동선이 단절된다. 중앙에 커다란 홀을 계획하고 그 홀에 접하여 전시실을 배치한 형식이다. 중앙홀 형식이고 이 형식을 채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역시 중앙홀 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렇게 미술관의 전시 관람 형식에 따른 순로 형식에 따른 특징 정리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전시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공장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공장의 형식에 따른 특징, 집중식과 분간식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 그 다음 지붕. 지붕은 소슬 지붕, 뭐 뾰족 지붕도 있지만 소슬 지붕, 그 다음에 톱날 지붕, 샤렌 지붕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레이아웃. 무슨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품 중심 레이아웃, 그 다음 공정 중심 레이아웃, 그 다음 고정식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맞죠? 자, 제품 중심 레이아웃은 제품의 생산 라인을 따라서 배치 계획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산 라인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많은 양의 물건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공정 중심 레이아웃, 공정, 작업이라 그랬어요. 작업은 누가 한다? 기계가 한다. 기계 중심 레이아웃이라고도 하고 기능식 레이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용어가 많네요. 그래서 주문형 공장이에요. 주문형 공장. 어떠한 주문이 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기계를 많이 확보해 놨어.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많아. 그래서 유사한 기계는 기계들끼리 배치하는 형태가 공정 중심 레이아웃. 그래서 기계가 많으니까 다품종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량 생산은 못하겠죠. 다종, 소량 생산. 그 다음 고정식 레이아웃은 생산 제품의 크기가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동을 못해. 그래서 사람이나 기계들이 이동해 가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죠? 그런 형태. 그래서 선박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공장에 보통 적용되는 레이아웃이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기능식 레이아웃. 다른 말로 뭐라고요? 공정 중심 레이아웃은 소종 대량 생산, 표준화가 쉬운 경우에 적용된다. 소품종 대량 생산하게 되면 뭐죠? 여러분들 제품 중심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그 다음에 공장의 지붕 형식 중 톱날 지붕은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 다음과 같은 지붕 무슨 지붕이라 그랬어요? 소자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창을 이렇게 두면 공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채광 환기에서 좋은 부분이 소슬 지붕. 그 다음에 톱날의 형태로 지붕을 형성했다. 그리고 창을 각각 이렇게 설치를 하고 북축 채광을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균일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기둥이 많이 소요된다. 이 부분을 해결한 게 무슨 지붕? 지붕의 상부를 아치 형태로 만들어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기둥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샤렌 지붕.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평면계획 시 관리 부분과 생산 공정 부분을 구분하고 동선이 혼란되지 않도록 한다. 당연하고요. 공장 형식에서 집중식은 건축비가 저렴하고 공간 효율이 좋다. 자, 요 부분에서는 요 형식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공장의 형식은 집중, 그 다음 분간. 집중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블럭 타입, 분간식은 파빌리온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중식은 평지, 저층 구성, 분간식은 경사지, 중층, 별동 구성. 자, 뭔 말이냐? 집중식은 다음과 같은 평지에 공장을 이렇게 만들고요. 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확장이 필요하면 이렇게 확장을 해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분간식의 경우에는 경사지에 공장을 중층의 형태로 만드는데요. 경사지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서 확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정 거리 떨어뜨려서 다음과 같이 중층으로 별동으로 계획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공장 건축 형식에서 집중식은 건축비가 저렴하고 공간 효율도
좋다. 공간 효율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에서부터 확장되어 가니까 건축비가 좀 더 저렴할 거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분간식은 특징이 뭐 공사비, 그다음 대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기존 건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조적으로나 설비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장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난이도 상으로 넘어갑니다. 르꼬르뷰제가 제시한 근대 건축 5원칙. 여러분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5원칙. 뭐라 그랬어요? 필로티. 연속된 수평창.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인면. 뭐 파사드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그죠? 5원칙에 속하는 걸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옥상 정원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5가지 좀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난이도 상. 자, 다음 보겠습니다. 봉정사 극락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면서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죠.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붕은 팔짝 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심포는 주로 맞배 지붕이죠. 참고로 팔짝 지붕은 합각 지붕이라고 하고 맞배 지붕에다가 밑에 우진각 지붕을 이렇게 합한 형태예요. 화려합니다. 중요도가 높은, 그죠? 다포식에 적용되는 지붕이 합각 지붕이 됩니다. 팔짝 지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공포를 주상에만 짜놓은 주심포 양식의 건물이다. 그래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지붕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기둥에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의 부재를 공포라고 하는데 주심포는 기둥 위에만 설치해요. 다포는 기둥 위에뿐만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배치가 된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규모의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게 이 문제를 통해서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고 목조 건축에서요. 주심포의 건축물이다. 그리고 주심포의 양식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난이도는 상이지만 풀 수가 있는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최근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전시 공간의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뭡니까? 파리의 퐁피두 센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퐁피두 센터. 그래서 건축물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각종 설비, 배관에 대한 부분을 건축물 내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 설비에 대한 이런 배관들을 전부 다 노출시켜요. 그리고 계단에 대한 부분도 다음과 같이 노출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 계획을 할 땐 각종 설비라든지 이런 공용 부분에 간섭이 없이 자유로운 평면 계획이 가능해요. 칸막이 역시 고정 칸막이가 아니라 반고정 칸막이로 계획하면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그래서 융통성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파리의 퐁피두 센터다. 해서 여러분들 암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문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었던 관연도 문제를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깊게 공부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역시 난이도는 상입니다. 자, 건축과와 작품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레버하우스라고 하는 건축물은요, 미스 반대로의 작품이 아니라 고든 번 샤프트라고 하는 건축가의 작품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가 2019년 2회차 문제풀이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9년 4회차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